좀 인기가 많은 아파트 단지들은 확실하게 전세 물량도 가치 굉장히 없어서 말씀하신 대로 막 몇천 세대인데 뭐 전세가 두세 건밖에 없고 이런 경우들이 많아요. 임차 수요로 더 이제 버텨야 되는 그런 대기 수요들도 많은데 물량들은 더 적어질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 공급 뭐 입주에 대한 공포가 한 2년 전부터 얘기가 계속 나왔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이제 올해부터 이제 본격적인 시작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일단 수요가 너무 일부 지역에 이렇게 몰리다 보니까 일부 지역의 뭐 전세 가격, 매매 가격, 뭐 거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불안정한 상황인 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부인남TV의 부인남입니다. 오늘은 NH농협은행의 부동산 수석 전문위원이시죠. 김효선 위원님 모시고 최근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이제 새해 첫 촬영이기 때문에 우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시청자분들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덕담으로 시작하긴 하지만 사실 부동산 시장만 보면은 26년 분위기가 좋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또 걱정도 많은 것 같은데 우선 기본적으로 올해 입주 가뭄 시작된다, 뭐 입주 절벽이다 이런 얘기 많았단 말이에요. 실제로 지금 심각한지 이것도 한번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공급, 뭐 입주에 대한 공포가 한 2년 전부터 얘기가 계속 나왔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이제 올해부터 이제 본격적인 시작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일단 입주가 되려면 그 이전에 한 2, 3년 전에 분양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분양이 실질적으로 전국적으로도 2022년도가 약 34만 호 가구 정도가 분양이 됐는데 그 이후에 2003년부터 2025년까지는 약 21만에서 24만 호 정도 분양이 됐었고요. 서울 같은 경우에는 2023년도가 2만 7천 호 분양이 됐었는데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약 1만 5천 호 정도 분양이 돼서 거의 56% 수준이니까 반토막에 가까운 수준으로 이제 분양이 됐습니다. 그래서 입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국이 더 먼저 분양이 이제 감소가 되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미 작년부터 올해 지속적으로 입주 물량이 감소가 되고요. 서울 같은 경우에는 올해는 2025년 대비는 그래도 한 90% 정도 수준으로 입주가 돼요. 뭐 임대까지 포함을 하면. 근데 이제 본격적으로 내년부터는 굉장히 좀 입주까지도 많이 크게 줄어들게 되고요. 2028년도 되면 5만 호 정도 이제 입주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올해가 이제 비록 시작이긴 하나 내년, 내후년 갈수록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28년 5만 호라는 거는 어떤 물량인 거죠? 서울의 전체 분양 입주 물량이. 입주 물량이 그 뭐 임대 뭐 이런 거 다 합쳐가지고요. 그러면 상당히 적어지는 거라고 봐야 되는 거군요. 그러면 최소한 올해 포함해서 한 3년 정도는 공급 가뭄일 수밖에 없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게 연 평균으로도 상당히 좀 낮은 수준. 일각에서는 뭐 한 70% 이상 막 줄었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얼마나 심각하길래 다들 이게 걱정하는 건지. 왜냐면은 이제 공급 어쨌든 늘어난 건데, 야 공급 늘어난 건데 왜 문제냐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늘긴 늘었지 않냐. 이게 그 멸실 물량을 고려하면 문제라는 건가요?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입주 물량이 줄긴 했으나 이게 신축 물량이고 구축은 여전히 매물이 많다. 그러니까요. 뭐 이런 얘기들도 있고 저도 절대적인 그 입주 물량 숫자가 문제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입주 물량은 줄어들고 있고요. 지금까지는 전국 서울 뭐 비슷하게 입주가 줄지만 앞으로는 서울보다 그 지방이 지금 분양이 더 안 되거든요. 사업성이 더 안 나오니까 그나마 서울의 입지 좋은 데 위주로 분양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언론에서 나오는 것과는 좀 달리 선호도가 높은 지역이 그나마 지금은 분양이 되고는 있거든요. 근데 이게 공급의 절대적인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최근 들어서 굉장히 이제 급변한 게 전국에 어디에 거주를 하든 매입은 일부 지역에 국한해서 보고 있다라는 게 문제인 것 같거든요. 모두가 한 곳만 보고 있다. 거기가 서울인가요? 거기를 이제 매입하지 않으면 차라리 기다리겠다. 아니면 뭐 전세로 그냥 살겠다. 주식 투자를 하겠다. 이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입주 물량이 줄어드는 것도 물론 그게 좀 사회적으로 해결을 해야 될 부분이긴 하나 수요가 너무 일부 지역에 이렇게 몰리다 보니까 일부 지역의 뭐 전세 가격, 매매 가격, 뭐 거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불안정한 상황인 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그 모여 있는 그 한 곳만 본다. 이 기조는 계속 되는데 어쨌든 올해보다 뭐 내년, 내후년은 뭐 점점 더 줄어드니까 시장이 더 악화될 거다. 뭐 이런 지금 논리인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공급 부족 얘기는 이제 많이들 좀 들으셨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시장이 좀 안정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지금 통계적으로나 뭐 지금 현장 분위기나 최근 10, 15대책 나온 한 두세 달 사이
지금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2023년도 정도부터 지금까지 이제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주택 가격이 안정화돼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급락했던 경우들도 있긴 하나 전반적으로 수치를 봤을 때는 0%에서 왔다 갔다 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근데 일부 서울의 25개구 중에서도 한 10개가 안 되는 지역구 위주로는 사실 안정화됐다고 볼 수가 없죠. 지난해 송파구 같은 경우에는 1년 동안에 그 올라간 가격 상승률이 18%가 넘었고 네. 성동구도 한 16% 정도가 넘은 상황이니까 그거는 송파구 아파트를 뭐 20억 정도라고 치더라도 18% 정도면 한 4억 정도 가까이가 네. 상승을 한 거니까요. 굉장히 큰 폭으로 오른 거죠. 만약에 지방에 계시는 분들이 이런 방송들을 보면은 체감하지 못할 정도로 안정적이라고 볼 수는 있지만 뭐 말씀드린 몇 개 지역에 있어서는 굉장히 불안정하고 앞으로도 정책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을 정도로 좀 잡히지는 못할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20%가 오른 거니까 네. 좀 인기 단지 이런 데들은 막 진짜 뭐 50%막 뭐 70%막 이렇게 오른 데들도 있을 수도 있다는 수준인 그렇죠. 거잖아요. 네. 아주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네, 실제로 터화재가 잠실에 잠깐 풀렸을 때요. 한 네. 아파트는 한꺼번에 30억이라는 숫자가 올랐어요. 네. 직전 거래보다. 그러니까요. 그러면은 이게 결국에는 지금 소위 말하는 똘똘한 한 채 기조라는 게 전 국민이 다 지금 어떤 서울 뭐 특정 동네 단지들을 보고 있기 때문이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그렇죠. 수요가 몰리는 게 가장 주요한 원인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은 그 수요가 몰리는 원인은 결국에 어떤 이 다주택 규제 뭐 이런 거라면 26년에 뭐 현 정부도 그런 것들에 대한 좀 걱정들을 하고 있으면 네. 다주택 규제를 좀 푼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약간 좀 완화책으로 갈 확률도 좀 있어 보이세요? 그런데 저는 이번 최근에 들어서 이 똘똘한 한 채는 단어는 같지만 네. 예전에 뭐 2019년, 20년 이때와는 그 요인은 다르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 과거에는 정책적인 부분이 굉장히 컸다라고 보여져요. 뭐 네. 세제나 뭐 금융이나 이런 것들을 전부 규제를 해버리니까 한 채로 이제 귀결되는 그런 거였다면 지금은 조금 다른 게 경제는 전반적으로 너무 침체되어 있잖아요. 네. 지난해도 뭐 2024년보다 더 먹고 살기 힘들다라는 분들이 더 많으셨거든요. 근데 올해도 경제 전망이 이제 밝지도 않은 상황에서 모든 자산이 다 뭐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가치가 안전하게 올라가는 것들은 몇 개가 안 되니까 주택이라는 것 자체를 그냥 살 집이지만 집이라고 보는 분들보다는 자산으로서의 인식이 이제 급격하게 너무 커지다 보니까 이런 지금 상황이 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주택이 그냥 내가 살 곳이라고 한다면 내가 그냥 한 채 거주 목적으로 매입해서 뭐 어디든 사면 되는 건데 지금은 서울만 보더라도 그렇지가 않잖아요. 뭐 같은 강남구 안에서도 사실은 핵심지가 아닌 조금 강남의 외곽지만 해도 거래가 네. 잘 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자산으로서 나중에 잘 팔리고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 그런 쪽만 이제 똘똘한 한 채로 쳐주니까 예전과는 조금 다른 요인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문제, 뭐 사회적인 이런 부분들을 부동산 정책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아마 의문은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24년에도 뭐 오르고 23년에도 뭐 회복은 했지만 사실 본격적으로 집값이 뭐 엄청 폭주한다라는 느낌은 이제 작년에 많이 받았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은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송파구가 뭐 20% 가까이 올랐으면 올해도 또 그런 동네만 또 가는 거냐? 아니면 이제 소위 말하는 격차 많이 벌어졌으니까 조금 안 오른 동네들도 좀 외곽지들도 이제 이번엔 좀 가는 거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위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편으로는 뭐 또 얘기를 나눌 기회가 있겠지만 전월세 그 임차 시장도 사실 불안하잖아요. 네. 임차 시장도 마찬가지로 공급 부족을 겪고 있고 임차 시장은 공급 부족이 내가 거주하는 집과 직결이 되기 때문에 임차 시장조차도 공급이 계속 장기적으로 부족하니까 계속 불안할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럼 그런 분들도 이제 그냥 매입을 고려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왔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그 지난해처럼 그 몇 개의 선호도가 높은 그런 지역들에 굉장히 몰리는 거는 동일하지만 그동안 상대적으로 안 올랐기 때문에 격차가 커졌던 몇 개의 또 지역이나 유형들도 거래의 온기가 조금은 옮겨질 수는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상승폭은 다르더라도요. 그 말은 그 동네에서 전월세 갱신을 뭐 못 해가지고 뭐 신규 계약하시려던 분들이 야 이럴 거면 그냥 집 사자 하는 네. 수요들이 작년보다 좀 많아질 것이다. 네, 작년보다는 좀 많아질 것 같고요. 유형적으로 봤을 때도 신축이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네. 이제 신축이 될 속도를 내고 있는 뭐 빌라라던가 그런 구축 아파트들도 좀 자산으로서의 관심도가 높아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은 이제 26년이 됐기 때문에 가장 작년 말과 다른 거는 이제 대출 규제가 다 이제 한도가 이제 다시 리셋이 돼서 연초니까 다시 이제 대출이 풀린다. 이런 것도 기대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반대로 대출 규제도 있기 때문에 지금 올해 유동성이 풀리는 것만큼 규제도 같이 있으니까 이게 서로 상쇄되는 건지 아니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유동성이 더 큰 건지 이런 거에 대한 좀 의견도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지난해도 사실은 유동성이 굉장히 커질 거라고 예상해서 그 상반기에는 계속 그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주택 가격이 안 잡히니까 금리 인하가 굉장히 속도가 낮아졌잖아요. 올해도 역시 금리 인하가 있을 수는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환율이나 이런 게 좀 불안정해서 그게 얼마나 빨리 될지는 좀 예상하기는 어려운 부분이라고 보여지고요. 기준금리는 물론 대출금리, 뭐 시장금리라고 불리는 금리를 이제 동반해서 인하시키는 가장 주요한 요인이긴 하지만 최근에 몇 년간의 추이를 보면은 기준금리가 인하된다고 해서 반드시 그만큼 시장금리가 같이 인하되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인하가 된다 하더라도 주택 시장이 좀 불안정하다 했을 때는 오히려 소폭 상승하거나 뭐 이렇게 조정이 될 수도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어찌됐든 뭐 DSR 안에서 금리가 시장금리가 인하되면은 대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늘어나긴 하지만 그 정도 늘어나는 금액으로 살 수 있는 그런 주택의 가격층은 지금도 매입이 충분히 가능하지만 매입을 선택하지 않는 분들이 많다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금리가 물론 전체적인 측면에선 가장 중요한 거지만 지금은 그 대출 제한이 너무나 이전까지는 없었던 강력한 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규제가 유지된다면 대출 규제가 더 강하게 작용이 된다라고 생각됩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뭐 유동성이 늘어나도 대출을 안 해주면 사실 뭐 유동성 늘어나는 게 뭐 직접적으로 이제 영향을 주는 건 또 제한적이니까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은 결국에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 한 10억대 이하의 아파트들은 그래도 대출이 나오는 편이잖아요. 지금도. 그러면은 그쪽으로 사람들이 좀 가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올해는 약간 작년의 양극화처럼 이제 상승하던 데들이 더 가는 것보다 밑에서 좀 올라오면서 약간 줄이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 또 반대로 초양극화가 더 간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크게 봤을 때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 두 개가 다른 얘기가 아닌 것 같아요. 일단은 초고가 아파트 작년에 몰렸던 데는 이제는 초고가 아파트가 다들 됐잖아요. 됐죠. 다 뭐 25억 넘어가니까 그런 데는 대출이 2억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사실은 정책의 영향을 안 받는 시장인 거죠. 뭐 어찌됐든 물건이 나오면 사는 이런 시장인데 그 시장이 떨어지기도 어려운 것 같아요. 이런 금융위 규제가 가장 센데도 불구하고 가장 강한데도 불구하고 그 매도자들이 가격을 낮추지를 않고 있거든요. 그거는 그 지역들이 예전에 뭐 문재인 정권 때 10억 초과 아파트 대출 금지 뭐 이런 때 매입하신 분들 대출 아예 없고 버틸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굳이 뭐 시장이 어떻게 됐든 저가로 내놓지 않기 때문에 지금도 사고 싶은 분들은 호가로 살 수밖에 없는 거라 거기도 올라가기는 올라가겠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규제가 강하다 보니까 뭐 이렇게 거래가 많지는 않겠죠. 그 시장은 따로 가는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무주택자로 사시던 분들도 앞으로 공급 부족 더 심각하다고 얘기하고 집값이 도통 떨어질 기미가 보이지 않으니까 지금 진짜 문의가 많거든요. 말씀하신 그 10억에서 뭐 15억 정도 그 범위 안에 들어오는 서울 수도권 아파트 추천 문의가 진짜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도 움직이기 시작하면 거래가 될수록 가격이 조금씩은 오르긴 하겠지만 작년의 시장처럼 거의 무한대로 올라갔다고 저는 느꼈거든요. 그렇게 올라가지는 못하지 않을까. 어느 정도의 그 가격 상한선을 두고 거래가 되는 그런 시장일 거라고 좀 생각됩니다. 그러면 이런 것도 있을까요? 그러니까 뭐 유동성을 뭐 따지고 금리를 따지기 전에 그냥 25년도는 과하게 너무 좀 급하게 올라갔다라고도 보는 거는 맞나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너무 빨리 올라가면 그냥 다른 요인과 상관없이 그냥 좀 약간 조정받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최소한 뭐 횡보든 뭐 일부 하락이든 그 초고가 시장에서도 연초에 좀 그런 일들이 좀 있을 수 있을지. 이 올해요? 네, 올해. 지난해에도 지지난해에도 그런 부분들은 분명히 있었다라고 생각되고요. 그래서 그런 양상이 좀 나왔을 때 정부에서 그래도 정책을 특히 6.17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적절한 타이밍에 나왔다라고 생각되거든요. 근데 올해도 그런 여지는 충분히 있는데 사실은 대출 제한이 워낙 강력하다 보니까 대출 없이 현금으로만 사시는 분들은 사실 극히 제한적이잖아요. 그래서 대출을 규제를 그냥 유지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뭐 지난해처럼 그렇게 과열 양상이 계속해서
퍼지기까지 하지는 못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은 뭐 올라도 뭐 조금씩 올라가는 정도. 막 과거 같은 막 급등하는 막 이런 거는 막 10억씩 막 20억씩 올라가는 거. 이런 일들은 올해는 그렇게까지 단기적으로 오진 않을 것이다. 거래량이 소강 상태에서 그렇게 큰 폭으로 거래되는 건들은 있겠으나 그거를 따라서 뭐 이렇게 추격 매수라고 하죠. 그런 것들이 이어지거나 하진 못할 거라고 보는 거죠. 그럼 올해는 전반적으로 거래량은 적지만 거래량에서의 어떤 비중은 좀 약간 중하위 금액대들이 조금 더 네. 작년보다 좀 늘어나는 네. 그런 정도로 좀 볼 수 있다. 네. 지방은 요즘에 대도시들, 이제 광역시들의 정말 좋은 부자 아파트들 뭐 이런 것들은 지금 약간 반등을 좀 하는 모양새더라고요. 네. 지방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 지방은 수요가 다들 줄잖아요. 지방은 전부 수요가 이제 감소를 하고 있는데 그 와중에 공급이 지금까지 어떤 속도로 되는지에 따라서 조금씩 이제는 온도차가 나는 것 같아요. 다 같이 하락하던 시기는 이제는 바닥을 좀 찍었다라고 통계상 보면 나오는 것 같고요. 네. 그 와중에도 대구나 경북 같은 지역들은 여전히 입주 물량이 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역들은 하락이 좀 더 이어질 수밖에 네. 없고 반면에 공급이 별로 없었던 뭐 이렇게 울산이나 뭐 광주 이런 지역들은 지난해 이제 말부터 조금 소폭 상승하는 것으로 통계가 나오고 있어서 올해도 이제 그런 정도 수준으로 회복하는 장세가 이어질 것 같고요. 뭐 부산 같은 지역이나 뭐 세종 이런 지역은 지선의 호재도 있고 부산은 그 해수부에 관련된 그런 호재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호재가 있는 지역들은 올해 좀 크게 반등할 수 있을 여지도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은 지방도 어쨌든 좀 반등의 여지는 있지만 그래도 국지적인 거죠. 그러니까 지방이 막 전체적으로 대세 상승장이 간다거나 그러는 그렇죠. 네. 건 아니고. 네. 어찌됐든 어느 지역이든 그 지역 안에서의 가장 이제 대장 동네 그리고 대장 단지부터 올라가는 거는 다 동일한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수요는 다 같이 지방은 감소하기 때문에 공급에 대한 부분과 그리고 개발 호재에 대한 것에 따라서 좀 다르게 나타나는 시장인 것 같습니다. 위원님이 이런 얘기를 하신 게 있어요. 지방 부동산 이대로 두면 주택연금 위기까지 올 수도 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도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제 일단은 안 팔리잖아요. 지방 부동산이. 지방의 소도시 같은 것들. 예, 너무나 거래가 제가 아는 고객분은 2022년 하반기에 주택 내놓고 계속 낮추는데 아예 집을 보러 오지 않는다는 분들도 네.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황금성이 떨어지는 주택은 결국에는 이제 주택연금밖에는 대안이 없거든요. 그래서 네. 많은 분들이 주택연금을 지금 고려를 하고 계시는 상황인데 주택연금도 어찌 됐던 이제 국가에서 하고 있는 그런 연금 사업의 하나잖아요. 근데 네. 과거에는 그래도 언젠가는 다 부동산이 올랐기 때문에 그런 걸 담보로 해서 연금을 이제 계속해서 지급을 하더라도 재정에 대한 논란이 없었는데 이제 앞으로는 황금성이 떨어지는 아파트나 주택들이 계속해서 주택연금에 가입하다 보면은 그런 주택연금 기조 자체도 흔들릴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주택연금도 이제 그 여러 가지 제도 같은 것들을 지금쯤이면 다시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는 시점인 것 같다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이 주택연금 때문에 사실상 지금 생활비를 충당하시는 분들도 많고 네. 특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 소도시에 계신 분들은 일부러 전략적으로 드는 분들도 있거든요. 네. 이거 어차피 내가 안 팔릴 것 같으니까 충분히 한 30년 살면 네. 다 회수한다. 그런 마음으로 하시는데 이게 결국에 기금에는 상당한 악영향을 주겠지만 이런 거 없애기가 쉽진 않을 것 같은데. 쉽진 않죠. 네, 그리고 거기다가 또 오를 것만 받아줍니다라고 하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네. 주택연금이 지금은 절대 손해보지 않는 구조잖아요. 네. 올라가면 다시 뭐 물을 수도 있고 그리고 계속해서 뭐 상속돼서 살아도 받을 되고. 수도 있고 그래서 너무나 이제 쓰는 소유자들 입장에서는 좋은 거지만 어찌됐든 이것도 기금이기 때문에 뭐 LH나 SH 같이 그렇게 재정에 대한 이슈가 나오지 않으려면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올라가는 것만 해주고 이러지는 당연히 못하겠지만 어떤 좀 고민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다라는 의미로 말씀을 좀 드렸었습니다. 그러면은 결국에 지방 부동산 쪽에서는 이제 인구 감소나 이런 것들이 이제 필연적으로 일어나는 동네도 많기 때문에 아예 그냥 가격이 거의 뭐 0에 가까운 수준을 이렇게 수렴하는 데가 있고 지방 안에서도 양극화가 생겨서 또 가격이 오르는 데도 있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겠죠. 네. 그러면은 아주 단순하게 얘기해서 지금 부산에 계신 분이 서울에 갭 투자를 하려고 해도 안 되잖아요. 지금 뭐 토어제나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그냥 아예 부산에 집을 사겠다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는데 그런 분이라면 뭐 부산에 집을 사라라고 추천을 하시는 편인가요? 지방에 계신 분? 지방에 계시는 분. 그거는 성향을 좀 더 파악하고 답변을 저는 좀 드리는 편이긴 한데 집을 한 채 사서 거주를 해야 되는 상황이다 했을 때는 부산에 있는 주택을 사도 좋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거주 목적으로. 네. 완전한 투자 목적이라면 조금은 다른데 투자로만 보면은 뭐 지방 아파트 말고도 다른 수익률을 낼 거는 많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속도가 자산에 따라 좀 다르니까요. 예. 네. 그러면 전체적으로 올 한 해는 지방도 그렇고 전체적으로는 좀 상승세가 있을 것이다. 상승의 어떤 폭은
한쪽은 차이가 있을 것이지만 그냥 소위 말하는 우리가 살고 싶은 아파트들 위주로는 상승세다라고 보면 될까요? 네, 올해는 상승세지만 작년보다는 좀 더 전체적으로 옮기는 퍼질 수는 있고 그렇지만 양극화는 계속해서 심화될 수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쉽게 해결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NH농협은행의 김효선 위원님하고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그러면은 정부도 이제 새해가 밝았기 때문에 올해 이제 뭔가 정책들을 좀 미리 계획도 할 텐데 네. 전반적으로 가격 상승세가 예상이 된다면 가만히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매매가가 또 오르면 이제 또 정책을 안 낼 수도 없는 분위기인데 지금 우선 4차 부동산 대책이라고 할 수 있는 뭐 공급 대책이 준비되고 있다. 뭐 조만간 발표한다라고 하는데 전반적으로 어떤 내용이 담길 걸로 예상을 하시나요? 공급 대책은 근데 너무 많이 나왔었긴 했거든요. 네. 지난 뭐 윤 정권 때부터 나온 걸 치면은 뭐 270만 호 얘기도 나왔다가 150만 호 얘기도 나왔다가 네. 그리고 할 수 있는 유휴부지도 대부분은 다 이제 나왔었고, 근데 뭐 재정비도 지금 핵심적인 제도 몇 개는 계속해서 규제가 유지되고 있지만 속도가 날 수 있는 부분들은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게 숫자적으로 증명이 되지 못해서 지금 당장은 이제 국민들과 정부의 신뢰도가 굉장히 좀 깨져 있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이 돼요. 정부에서 할 수 있는 게 남아있는 카드가 많지는 않아 보이고요. 아마도 그 유휴부지가 아직까지 각 공공기관들에서 남아있는 것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들을 다 조사를 해서 후보지를 발표할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지금까지 해왔던 노후도시 쪽이랑 3기 신도시가 물량적으로는 가장 좀 많잖아요. 그래서 네. 그런 것들을 어떻게 속도를 낼지에 대한 부분들을 점검하는 정도가 또 나올 거고, 또 전월세 시장이 불안한 게 사실은 매매 시장보다 더 큰 사회적으로는 문제이기 네. 때문에 뭐 신축 매입 임대주택 같은 속도가 비교적 빨리 날 수 있는 부분들이 어느 정도 성과가 났다라는 것과 같이 또 추가적으로 하는 부분들이 나올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빌라나 이제 오피스텔 같은 것들도 임차 시장에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좀 이제 지원하는 그런 완화책들이 좀 나올 수가 있을 걸로 보여지고, 제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재정비가 속도가 나기가 제일 어려운 이유가 사업성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네. 근데 사업성은 정부에서 해줄 수가 없거든요, 정책적으로. 근데 그나마 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같은 거는 그 실질적으로 그 이익이 나는 지역에서는 그게 사업비에 굉장히 큰 영향을 주고, 그렇지 못한다 하더라도 심리적으로 동의와 그 비동의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 제초한 부분을 좀 완화하는 쪽으로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면은 지금 당장 뭔가 공급 대책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26년 안에 뭐 27년 안에 입주가 되는 거는 아파트는 불가능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제 비아파트 쪽 그리고 이제 그쪽은 매입 임대로 신축 매입 임대 이런 쪽으로 갈 것이다. 이렇게 좀 보는 거죠. 네. 근데 그게 매매가는 잡기가 참 어렵지 않나요? 그러니까 비아파트를 공급한다고 해서 아파트 매매가가 떨어지느냐? 그러면 올 한 해는 아파트 매매 상승은 지켜볼 수밖에 없는 거냐? 이런 또 궁금함이 생길 것 같기도 한데. 네, 그렇죠. 비아파트 뭐 전월세 공급한다고 해서 임차 수요를 그걸 해결하는 부분이니까. 근데 사실은 지금 매매 시장은 내가 매입할 주택이 없어서 안 사는 게 아니고 선호도 높은 지역만 올라가는 이유는 그 자산에 대한 가치가 커 보이기 때문이잖아요. 근데 이걸 또 계속해서 파고 들어가 보면 부동산적인 얘기는 아니고 경제에 좀 영향이 있는, 연관이 있는 그런 얘기이기 때문에 사실 뭐 부동산 정책으로 해결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뭐 매매값을 잡겠다고 정책이 정부에서 계속 그 방향성을 갖고 간다면 계속 실패했다라는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수요는 규제할 만큼 규제를 했다라고 보여지고 공급도 사실 굉장히 열심히 연끌하긴 했거든요. 근데 네. 공급 대책은 많이 나왔지만 그게 어느 정도 속도가 났는지 국민들이 알 수가 없어요. 그 이후에 제대로 그 점검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공급 계획을 거창하게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 나오면 좋지만 그게 단기적으로 나올 수 없다라고 한다면 지금까지 나왔던 계획들이 다 어느 정도 진행이 됐고 또 할 수 없는 것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네. 것들을 좀 가름말을 타준다거나 해서 국민들이 단기적으로 또는 뭐 장기적으로 기다리면은 그래도 나오겠거나 이렇게 좀 판단을 할 수 있게 해주면 그래도 일부 수요는 좀 기다린다거나 뭐 전월세를 적극적으로 이용을 한다거나 선택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일단 그렇게 좀 신뢰도를 회복하는 부분이 오히려 가격에 좀 더 안정화를 줄 것 같고요. 지난해에도 구출 공급 대책 나오고 시장이 더 큰 반응을 한 것처럼 네. 이번에도 그 기대와 달리 뭐 비슷비슷한 대책을 내놓으면 오히려 더 과열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좀 신중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 아까 수요를 이제 누를 만큼 눌렀다고 이제 규제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지금 오히려 너무 많이 눌렀기 때문에 반발하는 지역들도 많고 특히 뭐 토허제나 투기과열지구 우리 동네 왜 묶었냐 하면서 지금 또 이제 올해 6월에 또 이제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이게 약간 정책이라기보다는 약간 정치적인 또 이제 판단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란 말이죠. 수요를 누른 거를 오히려 약간 일부 푸는 규제 완화도 나올 거라고 보세요 혹시? 그러니까 토어제나 뭐 투기 가지고 푼다?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거를 딱 예단할 수는 없지만 작년 2월, 3월에 토어제를 한번 풀었었잖아요. 네. 근데 그때 너무 생각보다도 더 크게 가격이 너무 과열이 돼서 이게 말씀하신 대로 정책인데 너무 정치적인 성격이 강해진 제도라 네. 그거를 푸는데 굉장히 용기가 필요한 부분일 것 같아요. 그게 사실은 국토부에서 꼭 안 풀어도 되거든요. 서울시에서도 그게 좀 너무 지나치다라고 생각되면은 뭐 이의를 제기해서 검토해가지고 푸는 방법도 있긴 한데 사실 서울시에서도 얘기는 하고 있지만 그걸 실질적인 실행으로 옮기지는 못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풀었을 때 여파가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이번에도 묶였던 32곳을 제외한 지역들은 가격이 또 많이 상대적으로 올랐었잖아요. 그래서 서울의 외곽 지역들을 풀면은 가격이 분명히 과열될 수 있는 여지도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풀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네. 이게 정책적으로 풀기로 결정을 할 수 있을까는 좀 의문스러운 부분입니다. 그럼 반대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현재 비규제 지역이라는 곳들도 지금 막 이렇게 꿈틀꿈틀 막 올라가고 뭐 특정 지역들은 막 올라갔는데 여기를 그러면은 안 묶으면 이미 묶여 있는 분들 입장에서는 너무 억울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추가로 그러면 확대로 할 확률도 있을까요? 토어제나 이런 거.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그냥 네. 이대로 가자. 이대로 일단은 유지하지 않을까. 근데 외곽 지역은 사실은 우려가 될까봐 묶였던 지역이거든요. 네. 근데 그게 사실은 그냥 통계적으로 봤을 때는 우려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그냥 오히려 그동안 너무 하락했던 곳들이 이제 조금씩 올라갈 것으로 좀 보여졌는데 그때 확 묶여져서 너무 좀 억울해 보여요. 그리고 특히나 재정비를 갖고 있는 분들이 제일 힘드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뭐 특히 외곽 지역으로 대표되는 뭐 노원구, 도봉구, 강북구 같은 지역들은 그 오래된 노후 아파트 비중이 굉장히 높은데 네. 거기를 아예 못 팔잖아요. 조합원 지위 양도가 안 되니까. 근데 재정비도 사업성 때문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중고를 이제 겪고 있는데 그런 지역들은 좀 선별해서 풀어줬으면 좋겠긴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를 푸냐 안 푸냐는 결국에 이제 어떤 표심으로 결정이 날 것이다. 지금 뭔가 이렇게 예측하기는 좀 어렵다라고 네. 봐야겠네요. 네. 그러면은 선거가 이제 끝났어요. 이제 6월 달에 지난 이제 뭐 7월이라고 치면 그때부터는 뭐 당장 다음 선거가 조금 남아 있는데 그때 뭔가 정책적으로 뭔가 드라이브를 건다거나 뭐 규제가 새로 나온다거나 뭐 하는 게 있을 수도 있을까요? 뭐 예를 들어 세금 같은 거. 있을 수 있죠. 일단은 그 이전에 또 양도세를 유예를 유지하느냐 마느냐도 있고 또 네. 종부세도 올해는 그냥 공시지가가 올라가는 수준으로 그치겠지만 그 이후에는 또 검토를 해야 될 테고요. 공시지가도 현실화하는 것들 멈춰놓은 거 어떻게 할지 이런 부분들은 계속해서 논의가 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은 지금 계속 군불대기를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어쨌든 보유세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꽤 많은 분들이 선거 끝나면 보유세 인상할 것이다. 이거에 대해서는 좀 개인적으로는 좀 동의가 되시는지 아니면은 그쪽으로는 안 갈 수도 있을 것 같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쪽으로는 안 갈 수도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요? 보유세 네. 인상? 보유세 인상이라는 게 근데 의미가 여러 가지잖아요. 그게 뭐 공시지가를 현실화 다시 시킬 수도 있고 네. 그리고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조절할 수도 있고 세율을 건드릴 수도 있고 네. 근데 저는 이제 세율을 건드리진 않을 거라고 보고 있긴 한 거고요. 공시지가 현실화나 공정시장가액 비율 같은 경우에는 좀 구체적으로 논의돼서 결정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 그대로 법은 바꾸지 않지만 네. 시행령이나 이런 거를 바꿔가지고 약간 반 정도 올리는 확실하게 올리는 느낌까지는 아니고 네. 그러면 그런 정도를 한다면 만약에 그렇게 위원님 말씀대로 한다면 소위 말하는 이제 강남권의 그 고가 주택들에서 영향을 좀 받을까요? 가격이 좀 그냥 조정을 받거나 단기 급락이 나올 수 있을까요? 그것도 저희는 이제 문재인 정권 때랑은 지금은 좀 다르다고 생각되는 게 그 문재인 정권 때 투자자들의 기조는 다주택자였거든요. 초반에는. 네. 그냥 주택 투자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주택수를 여러 채 늘리면서 갭 투자 여러 채 하시고 그때는 다 올라갔으니까 시장이. 그래서 그냥 똑같은 돈이 있으면은 나눠서 몇 채를 하는 게 일반적이었어요.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근데 네. 그게 이제 정책적으로 그런 분들을 그 한 주택으로 몰기 위해서 했던 거기 때문에 보유세 강화가
굉장히 시장에 크게 영향을 미쳤죠. 다주택자들이 그냥 세금을 굉장히 많이 급등하게 되니까. 근데 지금은 그때 여파로 주택을 갖고 계신 분들, 강한 그 종부세를 겪어보신 분들은 다주택자가 되려는 분들이 없으세요. 그래서 네. 그냥 다주택자로 여전히 남아 있으신 분들도 그거를 뭐 그 상생 임대주택을 등록해 놨다거나 아니면 과거에 임대사업자로 해놓으신 분들이라거나 팔려고 하는데 안 팔린다거나 이런 분들이지, 내가 투자 목적으로 계속 여러 채 늘려야지 이런 분들 안 계시거든요. 네. 그래서 종부세를 높인다 하더라도 그걸 이제 다주택자이기 때문에 크게 올라가는 걸 경험하는 분들은 많지 않을 거라서 종부세가 오히려 똘똘한 한 채를 더 지향하게 되는 그런 정책이 될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강남에 계시는 뭐 1주택자까지도 세금을 높이겠다 하면은 가격에 영향을 줄 수 있겠죠. 근데 그걸 할지 말지도 굉장히 좀 고민스러운 부분일 테고, 그리고 어찌됐든 그게 다주택자에서 다시 또 똘똘한 한 채를 양상하는 정책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같이 또 일부 지역에 몰리는 거는 더 심화될 거라서 정부에서도 고민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내용들 나오잖아요. 이제는 이제 다주택자 규제 가지고는 사실 답이 안 나오기 때문에 1주택자들을 뭐 사실상 규제를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명분이 있어야 되니까 이제 과거에는 이제 주택수가 많으면 중과를 했는데 이제는 그냥 다 총액으로 똑같이 해서 세율을 뭐 동일을 하게 하겠다 하면 상대적으로 1주택자가 중과 받는 거로 보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식으로 간다. 그 정도의 세법 개정. 이런 건 좀 예측이 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네. 그 1주택자로 계셨던 많은 분들이 강남에 그냥 예전부터 살고 계셨던 분들이거든요. 근데 재건축이 돼서 갑자기 수십억 오른 그런 네. 고령자이신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그런 조세 형평성 문제 같은 것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라는 게 고민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지역에 따라서 주택가격 차이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그러면 서울에 사는 사람들은 다 종부세를 많은 분들이 내고 지방은 이제 아무리 자산가를 하더라도 네. 내지 않고 또 이런 상황들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이미 재산세를 또 내고 있기 때문에 네. 여러 가지가 고려돼야 돼서 쉽지 않은 결정일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올 한 해 만약에 이제 뭐 과거 같이 뭐 연초부터 살짝 올라오다가 여름 돼서 막 폭주하고 9월쯤에 규제 나오고 이제 대출 규제 막 이렇게 갔던 그 패턴이 반복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죠? 몇 년째 이렇게 되고 있는데. 근데 올해는 그 25억 초과는 2억 나오고 15억이 네. 넘어가기만 해도 4억밖에 대출이 안 나오는 규제가 지금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초고가 아파트가 과열될 가능성은 좀 적다라고 봅니다. 네. 오히려 그 중저가에서 거래가 좀 많이 되면서 가격 상승이 조금씩 소폭씩 되는 상황들이고, 초고가나 이런 지역들은 거래가 굉장히 적지만 계속 호가로 거래되는 시장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서요. 그게 많은 사람들이 너무 확산이 돼서 이게 이러다가는 막 영끌족들 뭐 나중에 또 가계부채 힘들어지고, 그래도 결정적으로 문제가 생겨야 이제 그런 정책들을 펼칠 텐데 가계부채를 이렇게 무한대로 늘어날 수는 없게 만든 구조라서 올해는 좀 다를 것 같고요. 그게 정책적으로 좀 중간에 변화가 있거나 아니면 다른 뭐 정책 때문에 시장 상황이 바뀌거나 하지 않고 지금이 이런 기조가 유지된다면 그럴 가능성은 좀 적다라고 예상됩니다. 그럼 또 하나 궁금한 게, 요즘에 이제 주식 시장으로 이제 유동성을 좀 보내겠다라는 정책들을 지금 정부가 많이 펼치고 있는데, 이거를 부동산 안에서도 지방 부동산으로 돈을 좀 보내겠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이제 다주택 규제를 뭐 지방은 좀 풀어준다든지, 뭐 양도세를 지방에 사는 건 좀 감면해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지방으로 돈을 보내는 정책이 올해 나올 수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올해 나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늘 논의는 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다주택자 특히 미분양 같은 데들 뭐 세제를 아예 그 양도세를 몇 년간 유예를 해준다거나 뭐 취득세를 아예 면제한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논의는 되고 있는 부분인데, 지방이 지속적으로 특히 미분양 시장은 계속 상황이 안 좋은 거는 마찬가지라서 논의는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돼요. 근데 저는 약간 그게 타이밍이 지연되지 않았나? 좀 더 빨리 했어야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말은 아예 뭐 정권 초에 바로 그냥 지방은 좀 풀어주고 그냥 아예 미분양 악화 얘기 나오고 지방이랑 이렇게 서울이랑 격차 생기기 시작했던 초반에 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때만 하더라도 우리가 그 코로나라는 그 전 세계적인 그런 악재 때문에 자산 시장이 굉장히 묻혀 있었던 것 같거든요. 네. 근데 그 와중에 사실은 인구 구조나 사회 구조가 굉장히 변화되고 있었는데 코로나 시기에 그 풍성한 유동성 때문에 자산 시장이 굉장히 좋은 것처럼 이제 잘못된 안경을 끼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네. 근데 이게 너무 2022년 하반기부터 급변하니까 지금에 와서는
몇 년 사이에 아예 주택을 자산으로 보고 있는 사람이 대부분이 돼버렸거든요. 그래서 그 초기에 그냥 금리가 막 크게 오르고 이래서 지방이 안 좋아지고 이랬던 초기에 그런 정책을 썼었으면 많은 뭐 전국에 있는 수요들이 지방으로 갔었을 수 있을 텐데 지금은 지방과 서울이 완전히 다르다고 생각하고 인구나 이런 사회구조적인 부분들을 굉장히 크게 보고 있어서 지금은 정책을 쓴다 하더라도 큰 그런 수요의 변화는 좀 적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위원님 얘기를 지금 종합해 보면은 올해 뭐 어느 정도 상승은 하겠지만 막 강력한 정책이 나올 만큼의 급등장은 안 나올 수도 있고 그러면 그냥 정부가 어느 정도 상승을 그냥 용인하는 정도에서 극단적인 정책이나 이런 것들은 안 나올 확률도 있다. 네, 이렇게 네, 보면 되는 건가요? 네. 하락의 요소는 없나요? 하락의 요인이요? 하락의 요인은 그러니까 지금 뭐 전반적인 경제 침체라던가 네. 아니면 여전히 강력하게 유지되고 있는 규제들, 그러니까 토허제라던가 규제 지역으로 인한 대출, 뭐 재정비, 세제에 대한 규제 이게 아직 시장에 그렇게 큰 영향을 주지는 못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이 생각보다 장기화된다라고 한다면 그런 부분은 하방의 요인이 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의 규제만으로도 하락 추세 전환까지도 갈 수 있다. 그 확률이 높진 않고. 예, 공급에 혹시나. 대한 부분이 너무 네. 크고. 네. 네. 그러면 올해도 어쨌든 작년만큼의 상승폭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상승에 아무래도 좀 무게를 두는 게 네, 네. 맞겠죠. 아무래도. 그러면은 이런 상황에서 결국에 또 유동성도 어쨌든 뭐 계속 늘어나는 거니까 이거는 자본주의 시장이니까 그러면은 정부가 만약에 어떤 또 정책을 내놓을 수도 있는데 이런 건 좀 안 하면 좋겠다. 뭐 반대로 이런 정책들 위주로 좀 하면 좋겠다라는 어떤 뭐 제언을 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정책을 계속 이렇게 급하게 내놓으면서 뭔가 그 국민들로 하여금 뭐 말을 바꾼다라고 생각되는 그런 정책들 한마디로 그 신뢰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그런 정책은 좀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지금은 정부 정책도 되게 중요한데요. 뭐 이번 정권의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과거 몇 개 계속 이렇게 오면서 정부 정책과 주택 가격이 그 정부의 정책의 그 의도대로 가지 못하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불신도 좀 많고 그리고 공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부의 정책이 나왔음에도 실제로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그걸 믿고 기다렸던 분들에 대한 또 불신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키지 못할 정책들을 그냥 내지 않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막 내놓으라고 막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모든 사람들이 다 네. 정책 내놓으라고. 그래서 언론이 정책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돼요. 네. 그냥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정책을 펼치지 못했던 게 지난 이제 몇 정권이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상황이 됐다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이번 정권은 이제 적어도 중장기에 대한 고민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 언젠가부터는 그 지역 균형 발전 얘기가 안 나오기 시작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주택 공급도 수도권 얘기만 나오기 시작했고 지방의 개발 호재는 지선 때만 잠깐 나오고 막상 선거가 끝나면은 어디로 가는지 모든 그렇죠. 그런 네. 것들이 다 사라지는 이런 게 지금 몇 개 정권에서 반복이 되고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사회 구조적인 굉장히 큰 변화를 지금 주고 있거든요. 근데 이재명 대통령께서 몇 개 그 어디 공식 석상에서 말씀하신 그 지방과 수도권 균형 발전을 해야 된다. 그리고 부동산 정책 답 없다. 이렇게 오히려 솔직하게 말한 게 저는 오히려 도움이 된다라고 좀 생각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인식이 됐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더 이상 부동산 정책만으로 부동산 시장을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여러 가지 지방의 산업 구조나 경제 정책이나 그리고 뭐 은퇴자들에 대한 여러 가지 복지에 관련된 정책까지도 다 부동산 시장과 굉장히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패키지 정책을 좀 내놔야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지금 수요가 너무 집중되어 있는데 이런 수요들이 다시 고향으로 좀 돌아갈 수 있도록 그런 지역 경제를 위한 정책들이 좀 나오고 그게 실제로 되겠구나라는 신뢰도를 줄 수 있도록 좀 열심히 하면 그게 오히려 집값에는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뭐 단순히 공급 대책뿐만 아니라 이제 앞단에 있는 수요를 분산시킬 수 있는 네. 수요를 다시 그 뭐 지방에 이런 데로 회귀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좀 장기적으로 보고 짜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김효선 위원님하고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그러면은 결국에 이제 매매가는 뭐 살짝 올라가도 그 정도는 이제 국민들이 용인할 수는 있잖아요. 근데 가장 큰 문제는 이제 결국에 전월세가 상승해 버리면 계약을 갱신하거나 새로 할 때 이거 너무 많이 올라간다 하면은 이제 매매는 안 사고 그냥 전월세 가면 되는데 전월세는 안 살 수가 없기 때문에 네. 이사를 가야 된단 말이에요. 네. 무조건. 그럼 이 전월세도 올해 상승이 많이 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온단 말이에요. 전반적으로는 어떻게 보십니까? 26년?
내년 전월세 시장? 전월세 시장 그 상승하는 지역들은 계속 상승할 거라고 봅니다. 네. 전월세도 지방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안 오르니까 거의 안 오르고 되게 안정적이니까 그냥 논외로 하고 지금 우려하는 지역들은 또 서울 안에서의 얘기들이 많잖아요. 네. 근데 마찬가지로 신축 입주 물량 감소는 전월세 시장에도 큰 영향을 주고 있고 많은 상당수의 임차 수요들을 그 해결했던 게 신축 입주 물량이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없으니까 굉장히 좀 이제 쉽지가 않고 또 재건축에 관련된 규제들이 규제적으로 묶이면서 강화가 된 게 있잖아요. 토어제 때문에 전세 물량이 안 나오는 것도 있지만 재건축 같은 경우도 조합원 지 양도가 안 되는 게 너무 조합설로 인가만 나도 안 되니까 그런 것들도 거래가 좀 안 되면서 그러겠죠. 지속적으로 좀 물량이 줄어드는 부분들이 있어서 전월세는 오히려 신축과 구축이 같이 줄어드는 거나 다름없거든요. 매매는 구축이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지만 그래서 오히려 그 매매를 지금 강력하게 규제하고 있기 때문에 임차 수요로 더 이제 버텨야 되는 그런 대기 수요들도 많은데 물량들은 더 적어질 가능성이 높으니까 특히나 선호도 높은 지역 그리고 그런 유형 아파트 뭐 이런 데들은 굉장히 전세 가격 상승이나 월세로 빠르게 전환되면서 월세 가격이 실질적으로 많이 오르는 그런 일들이 좀 많이 생길 것 같고요. 빌라나 오피스텔도 그 전세 사기 여파 때문에 계속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이 됐었는데 그런 시장도 이제는 좀 올라가거나 뭐 월세 가격이 더 크게 부담이 되고 그런 상황들이 서울에서는 계속 일어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그 전세가 막 1000세대 중에 뭐 한 개밖에 없다 이런 기사들 막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거기 밑에 달리는 댓글이 아니다 우리 동네는 집 많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지금 현장에서 느끼는 어떤 전월세 수급의 뭐 어떤 문제 이게 어느 정도인지도 궁금하거든요. 실제로 진짜 전세가 씨가 말랐는지. 그 지역에 따라 너무 다르고요. 아파트 단지에 따라도 굉장히 좀 차이가 나긴 합니다. 네, 아파트들 저도 이제 매입하시는 주택 뭐 추천해달라고 할 때 매매 전세 같이 이렇게 보는데 좀 인기가 많은 아파트 단지들은 확실하게 전세 물량도 가치 굉장히 없어서 말씀하신 대로 막 몇천 세대인데 뭐 전세가 두세 건밖에 없고 이런 경우들이 많아요. 그렇지만 마찬가지로 좀 비선호 지역이나 학군지가 아니거나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뭐 전세 물건 많은데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것처럼 국지적인 것 같습니다. 굉장히. 그러면 결국에 전월세 시장에서도 양극화 같은 개념이 일어나고 있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살고 싶은 동네로 비싸지만 계속 들어가려는 수요가 있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네, 전세 대출이 아직까지는 DSR 안에 본격적으로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전세 대출이라는 걸로 사실은 살고 싶은 아파트 단지 옮겨 다니면서 사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아이를 키우시는 분들이라면 뭐 초등학교 입학시켜놨으면 그 동네 안에서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은 당연히 이제 갱신 시기들이 비슷하고 뭐 똑같은 이사철에 나오고 하니까 굉장히 수급 곤란을 많이 겪으시고 뭐 그렇지 않은 곳들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좀 그래도 여유가 있는 편인 거죠. 그러면은 결국에 이게 그거죠. 그러니까 매수하려고 하는 그 수요를 눌러버리니까 어쩔 수 없이 그 사람들이 다른 동네 가기보다는 그냥 전세나 월세로 우선 들어가서 거기서 또 이제 매매를 노려보겠다. 이 수요가 계속 결국에 그 안에서 순환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네. 그냥 살아보고 매입해야겠다라는 분들도 있으니까 그런 순환들도 있고 다주택자이신 분들이나 주택을 팔려고 하시는 분들도 지금은 이제 집을 비워놓고 팔아야 되거나 뭐 이런 상황들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또 그 동네에서 그 나가야 되는 그런 임차인들 같은 경우는 또 그 동네 안에서 살아야 되는데 그런 데들이 또 상대적으로 선호도 높은 입지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핵심지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그 지역들부터 물건이 점차 감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좀 퍼져나가는 구조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말씀해 주신 게 이게 모든 정책이 다 이렇게 중첩돼 가지고 그러는 건데 그러니까 뭔가 보유세 늘릴 것 같고 뭔가 이러니까 또 집을 팔아야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팔려는데 또 이제 임차인 보호가 너무 강하니까 또 세입자 맞춤 못 팔고. 그러니까 팔아야 될 것 같아서 비워두고 비워두니까 또 전세가 튀고 그러니까 또 규제해야 될 것 같고 막 이게 지금 계속 빙글빙글 돌고 있네. 그럼 결국에 본질은 공급이 수요만큼 못 올라왔다 이거겠네요. 공급과 그리고 겹겹이 그 쌓인 규제들 뭐 분상제 이런 것도 또 신축이지만 그렇죠. 들어가 살아야 되고 뭐 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뭐 전반적으로 이제 실거주를 하는 거를 권장하는 정책이 좀 꽤 몇 년간 지금 이어져 왔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게 자연스럽게 전월세 물량을 감소시킨 것 같기도 한데 그러면은 이거는 방법이 없나요? 그러니까 전월세 상승은 이번 26년에 막을 방법이 없을까요? 일단은 전월세 상승 그 가격 상승을 이제 막으려면 사실은 또 전세 대출 같은 것들을 규제를 해야 되거든요. 그럼 또 임차인 입장에서는 주거의 질이 또 굉장히 낮아질 수 있는 부분이라서 굉장히 좀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금은 규제가 너무
예전에 쓰던 방식의 규제를 그때그때 하고 뭐 규제적으로 지정을만 해놓고 이렇게 되니까 네. 굉장히 좀 해결이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그냥 장기적인 거를 좀 말씀을 먼저 드리면 장기적으로는 이렇게 행정구역별 단위로 규제하는 방식은 이제는 맞지 않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지금은 아파트든 뭐 빌라든 그냥 행정구로 규제를 해버리니까 네. 그 지역 안에서도 이렇게 뭔가 물건이 나올 것도 못 나오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것보다는 뭐 주택 가격으로 한다거나 아니면 행정구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즘에 많이 쓰는 한강벨트가 가장 인기가 있으니까 뭐 한강벨트 다음 뭐 도심권 이렇게 뭔가 그 에리어를 둬가지고 급지별로 규제를 한다거나 실제로 파리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식으로 규제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특히 임차시장은 매매시장과는 또 다른 부분이 있어요. 그 매매시장은 학군지나 아파트 위주로 굉장히 인기가 있지만 임차시장은 1, 2인 가구들도 굉장히 선호하는 그런 거주 방식이기 때문에 도심지의 오피스텔이나 이런 데들도 생각보다 또 되게 많이 오르기도 하거든요. 네. 비아파트를 하더라도. 그래서 임차 가격에 따른 그런 구역을 좀 정리를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중장기적으로는 바꿔서 좀 규제를 해야 될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임대차 입법 이런 것도 사실은 뭐 서울이나 수도권에서나 하는 얘기지 지방 가면은 필요 없을 정도로 이제 주택 맞아요. 공급이 더 많잖아요. 그래서 필요 없는 좀 제도들은 없애고 필요 있는 지역들은 규제를 좀 더 촘촘히 하는 방식으로 좀 변화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그냥 아주 직관적으로 그냥 올 한 해 전 월세 상승이 상당히 좀 많을 거로 보세요. 지금의 어떤 이 구조적인 문제들이 해결이 쉽지가 않으면 월세 가격이 정말 많이 올라갈 것 같아요. 월세가 많이 오를 것 네, 같아요. 네. 전세 가격은 사실 어느 때나 그렇게 급등하지는 않거든요. 뭔가 그 2022년 하반기처럼 그 대출 금리가 그때는 뭐 거의 6배, 7배도 올랐으니까 그런 급격한 변화가 아니면 전세값은 굉장히 천천히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해요. 왜냐하면 개개인별로 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반영되는 시기가 분산돼서 네. 뭐 매매처럼 뭐 18% 이렇게 뭐 이렇게 올라가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월세 같은 경우에는 전세가 일부가 전환되면서 굉장히 급등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 또 월세가 집주인들 입장에서 굉장히 유리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금리가 또 내려간다 하면은 보증금으로 굳이 넣어놓기보다는 그걸 차라리 월세하는 게 더 유리해질 수 있는 또 환경도 되고 그래서 전세보다는 월세값이 굉장히 많이 올라갈 것 같아서요. 앞으로 언론이나 통계에서도 전세값을 많이 얘기하는데 전세값이 아니라 전월세를 통합한 통계를 얘기를 한다거나 아니면 월세값을 따로 많이 비중 있게 다루거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래나 저래나 어쨌든 뭐 전세든 월세든 다 올라가면 네. 이제 무주택이신 분들, 임차인 분들은 힘들어지는 거는 뭐 마찬가지잖아요. 네. 그러면 이 상황에서 정부가 그 과거에 이명박 정부 때였나요? 그때도 이제 전세 막 올라가니까 대책 내놓으라고 막 모든 언론에서 다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이거 어떡하지 하다가 막 대출 풀어주고 막 했었는데 네. 이번에 대출을 풀어주는 쪽으로는 안 갈 거 아니에요. 전세자금 안갈 대출을 것 같아요. 5억을 막 10억을 해준다든지 네. 이렇게는 안 할 것 같고 네. 그러면 이번에 그 올라가는 그 여론의 문매를 그냥 맞고 있을 것인가? 이거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뭔가 대책이 나오지 않을까요? 대출은 절대 안 풀 것 같고 대출을 오히려 더 줄이지 않을까요? 네. 네. 오히려 전세 보증금을 DSR 쪽으로 조금씩이라도 네. 뭐 이렇게 제한할 그게 궁극적으로는 전체 주택 가격에는 안정화에 도움이 되니까 그런 방식으로 지향을 할 것 같고요. 그냥 임대 사업자 부분을 일부라도 부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아파트 예. 임대사업자. 네, 지금은 그 신축 매입 임대주택 이런 것들로 빨리빨리 그래도 공급을 늘리려고 노력하겠지만 그것만으로는 역부족일 수 있기 때문에 기존의 임차인들 상생임대주택 같은 방식으로 이제 아파트 쪽을 조금씩 풀어주되 혜택이 예전에는 뭐 양도세를 아예 면제해주는 것까지 굉장히 너무 좀 심하게 완화가 됐었는데 그걸 좀 조정해서 다시 좀 내놓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면은 아파트 민간 임대사업자를 부활시켜가지고 뭐 예를 들어 뭐 2년에 5%만 올려라. 네. 그러면 근데 그렇게 하려면 뭔가 혜택을 또 줘야 되잖아요. 그쵸. 그 혜택이 뭐가 있을까요? 뭐 일시적인 뭐 종부세 감면? 재산세라던가 뭐 종부세 감면도 있을 수 있겠죠. 네, 뭐 1년 갱신을 할 때마다 계속해서 5%까지밖에 올리지 않으면 종부세 혜택을 주는 방식도 있겠죠.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근데 그 과거에 그거 한 번도 했었잖아요. 또 그렇게. 근데 이게 또 잘 안 돼가지고 임대사업자 다 말소시켜 버렸는데. 네, 이제 종부세가 또 세가 올라가면서 같이 그런 것들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고.
어찌됐든 임차인들을 정부에서 해결 못하면 민간 임대사업자들 쪽으로 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고민을 할 것 같고요. 네. 정권 초기에는 그거 살짝 나왔었어요. 그 리츠로 임대주택 네. 하는 거 기재부에서 굉장히 강력하게 추진을 맞아요. 하다가 지금 또 얘기가 없긴 하거든요. 저는 그런 방식을 좀 하는 건 되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리츠 방식이 예전에는 우리가 분양 위주로 갔었고 네. 임대료가 생각보다 나오지 않으니까 늘 그게 이렇게 성공하지 못하는 부동산 금융 상품이었는데 이제는 사실 어디든 다 분양에 성공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뭐 리츠뿐만 아니라 모든 시행사들도 분양과 임대를 적절하게 사업 계획에 같이 담아야 사업을 할 수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정부에서 먼저 민간이랑 공공이랑 같이 뭐 일부를 분양을 하고 일부는 주택을 운영하는 방식의 그런 사업 모델은 굉장히 좀 나쁘지 않아 보여서 네. 뭐 그런 것들도 좀 추진이 시작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작년에 한때 막 얘기가 나왔던 게 이제 뭐 외국계 그 임대 뭐 거대하게 임대 사업을 하고 있는 그 임대 법인들이 들어와 가지고 뭐 프리미엄 임대 시장에 뭐 진출한다 이런 내용들도 있었는데 네. 요즘에도 뭐 그런 내용들이 좀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건지 네. 이것도 좀 궁금합니다. 네,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실제로 뭐 싱가포르나 뭐 일본이나 유럽 같은 네. 그런 자산가 분들 이런 분들 국내에서 임대 사업 하셨던 시행사나 아니면 MD 하셨던 분들 이런 분들이랑 같이 연계해가지고 지속적으로 자산을 이제 국내 시장에 유입시키려는 그런 움직임들은 계속 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 임대주택이라는 게 그 뭐 싱가포르라던가 뭐 유럽이나 일본 이런 데서는 굉장히 안정적으로 사업이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 임대료 자체가 사실 지금 높아지는 걸 우려하는 얘기를 하긴 했지만 주택 임대료는 매매가에 비해서 아직까지는 가격이 높은 편은 아니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굉장히 올라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의 전망을 좀 좋게 봐서 그거를 분양과 임대를 같이 하려는 선진자본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분들의 이제 시행이나 뭐 자금 이런 유입은 앞으로 좀 많아질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개인적으로 그런 것들이 실제 들어와서 사업을 하고 성공적으로 안착할 거로 보세요? 왜냐면 우리나라는 네. 워낙 정책이 많이 바뀌고 네. 또 워낙 민감해 하니까 그 기업들이 이제 장기적으로 이렇게 안정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들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근데 기업형 임대주택도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정책의 변동성이 너무 큰 게 네. 외국계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사업을 하는 데는 굉장히 부정적인 요인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황이라면 사실 정책 변화 때문에 불안정할 수밖에 없는데 그게 이제 대출이나 이런 사업을 진행할 때 그 대출 비중이 좀 적고 그리고 분양을 하는 그런 모델들을 좀 잘 만들어 놓으면은 그래도 안정적일 수는 있다라고 생각이 되긴 하거든요. 그래서 네. 물론 모든 게 다 성공할 수는 없겠지만 뭐 입지나 그런 전략 같은 것들을 잘 세우는 것들은 성공을 할 수는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예를 들어 결론을 내보면 지금 이제 전세 만기가 돌아오는 분들 뭐 예를 들어 뭐 한 3, 4월쯤 이제 만기이신 분들 이런 분들 지금 고민 많아서 아마 이 영상 보실 텐데 아까도 막 월세가 많이 오를 거다 뭐 이런 얘기도 해주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뭐 좀 공급도 많이 부족하다고 하면 지금 갱신권을 쓸 수 있으면 그래도 2년을 더 살고 뭐 27년, 28년쯤에 그때 뭐 집을 살까 이런 거 고민하는 경우에 갱신을 좀 하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그냥 이번에 만기 되는 김에 나와서 집을 사는 게 맞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집을 매입을 한다는 거 전제. 네, 한 2년 정도 전세를 더 살기 아니면 그냥 집 사기. 저는 일단은 지금 살고 있는 그 컨디션 그리고 앞으로 또 2년을 더 살 집에 대한 만족도가 있을 만한 곳을 찾으신다면 네. 일단은 신규 계약을 하시는 게 좀 더 유리하다라고 생각되고요. 집을 사기보다도 그냥 아예 그냥 새로 전세를 얻는 것도? 집을 사든 아니면 계속 임차를 살든. 왜냐하면 일단은 2년 후에 그러니까 갱신을 해버리면 2년 후에는 나와야 되잖아요. 네. 근데 임차 시장이 그때 더 불안할 것 같아요. 그때 더 안 좋아진다. 그때는 신축이 서울이 정말 없을 때거든요. 거의 진짜 없을 없죠. 때. 진짜 없죠. 그래서 네. 일단은 신규 계약을 해놓으면은 그래도 4년은 살 수가 있으니까. 그 말은 지금 네. 집주인하고 새로 그냥 계약서를 또 쓰라. 근데 계약서를 또 쓰면 아마 갱신을 쓰셔야 될 테니까. 갱신 안 쓰고 그냥 신규 계약 묵시적 갱신이 되면 좋은데. 그러지는 못할 것 같은데. 아니 신규 계약이 합의가 되면 좋지만 네. 집주인은 또 신규 계약 안 해주려고 안 해주려고 하죠. 아니 근데 시세대를 올려주면. 올려주면. 네.
그게 적정선이면 어찌됐던 신규 계약을 하는 게 좀 더 4년 안정을 벌어놓고 네. 그 안에서 임차를 계속 살아줘야 되지만 매입의 기회가 있으면 임차인 입장에서는 해지가 늘 뭐 가능하니까요.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매입을 생각하시는 이제 분들은 너무 사람에 따라 달라요. 요즘에는 자산의 규모에 따라서 정말 아예 사고 싶어도 찾아봐도 그 규모로는 매입을 못하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자산 규모에 따라 너무 달라서 아마 본인이 아실 테니까 규모가 좀 되시면 뭐 지금이라도 매입을 저는 좀 적극적으로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렇지 않다면 이제 그러면은 뭐 아주 그냥 단순화해서 이건 뭐 상황마다 다 다르지만 지금 현재 뭐 서울 안쪽에 계시는데 전세가 뭐 한 6, 7억 정도의 시세인데 지금 뭐 5억에 살고 계세요. 그래서 1억 올려줄까 말까 뭐 고민하시는 분들 많단 말이에요. 차라리 올려주는 게 2년 뒤에 한 방에 올리는 것보다 더 낫다. 이번에 아예 신규 계약하는 게. 1억도 큰 돈이긴 하지만 그럼 꽤 많이 오를 거로 보시는 거예요? 2년간 앞으로? 2년 후가 많이 오를 것 같아요. 2년 후면은 2028년도잖아요. 그렇죠. 그때는 서울이 이제 평년 대비해서 거의 막 10%, 20% 정도? 진짜 없는 거죠. 그 정도 그때는. 신축이거든요. 근데 다들 또 아파트 선호하니까. 그러니까 그럴 거면은 차라리 이번에 그냥 새로 얻는 것도 나쁘지 않을 수 있다. 확실하게 4년 살 수 있는 곳을. 그 말은 2030년 되면 좀 전월세 시장이 안정될까요? 아, 그렇지도 못하긴 합니다. 그것도 아니에요? 그것도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2년을 이제 좀 벌면서 매입을 하거나 하는 쪽으로 좀 계속해서 노력을 하셔야죠. 3기 신도시 들어오면 조금 나아지지 않냐 하는 분들 좀 있거든요. 전월세 시장이. 네. 근데 3기 신도시가 입주가 되려면 지금부터 그래도 한 4, 5년 정도 있긴 해야 되니까. 근데 거기도 또 분상제잖아요. 그러면 당장은 그게 거주를 또 해야 되니까 당장은 영향은 없겠지만 그 기간이 끝나면은 도움이 될 수는 있겠죠. 그러면은 생각보다 앞으로 한 4년 정도, 그러니까 2030년까지는 전월세 시장은 상당히 불안한 요소가 많은 거네요. 네. 그 가운데 정부에서 정말 빨리 공급을 어떻게든 해결을 해야 됩니다. 최대한 뭐 비아파트라도 많이 좀 공급을 하든지. 네. 그리고 지금 최근에 재개발들 많이 진행되고 있거든요. 재개발 사업이 좀 빨리 진행되거나. 지금 상황이 어쨌든 좋지는 않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효선 위원님하고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아까도 잠깐 얘기를 해주셨는데 보유세가 늘어날 수도 있고 안 늘어날 수도 있고 약간 이게 무조건은 아니다라는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러면 지금 먼저 다주택 얘기해 보면 다주택자분들은 이거 이러다가 보유세 올라갈 것 같다. 지금 있는 거 정리하자라는 생각들도 많으신데 조금 들고 가봐도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지금만 뭐 한 세 채 있어요. 근데 셋 다 팔기가 조금 아쉬워. 뭐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저는 일단 다주택자는 1주택자를 지향하면서 좀 정리를 해야 된다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 뭐 매매든 아니면 증여든 어떤 방식으로든. 그러니까 그 종부세가 늘 얘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언제든 나올 수 있다. 이게 파는 게 사실 쉽지가 않아요. 요즘에 뭐 몇 개 그 지역만 잘 팔리는 거지 내놓아 보신 분 아시겠지만 가격을 떨어뜨리지 않으면 잘 안 팔리거든요. 그래서 주택은 그냥 한 채로 좀 정리를 하는 방향이 맞다라고 생각됩니다. 차라리 뭐 그걸 다른 뭐 금융 투자든 이런 걸 하더라도 그러면은 정리해서 결국에 똘똘한 한 채라는 걸로 가는 거는 여전한가요? 이거는 결국에 맞는 건가요? 그 본인이 그 할 수 있는 똘똘한 한 채, 거주와 그 투자를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도록 가는 똘똘한 한 채가 사실은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맞겠죠. 여전히 그거는 유효하다. 네. 지금 뭐 인구 얘기를 또 드릴 수밖에 없는데 지방의 20대 인구들이 70% 정도가 수도권으로 이동하고 있거든요. 근데 최근에 점점 30대 주택 매입 비중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잖아요. 지금 서울은 작년 통계가 거의 40% 넘게가 이제 40% 정도가 그 30대 매입 비중으로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매입을 하는 인구들이 전부 지금 서울로 몰려들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의 주택도 정말 수억 원을 하는데 지방 부동산 물론 저는 살려야 된다고 많이 주장을 하는 편이긴 하지만 그 많은 자산을 이제 거기에 투입을 하라고 말씀을 드리진 못할 것 같아요. 그 정부에서 해결을 해주지 못하면 개인이 뭐 어떻게 팔 수가 없는 부분이라서 자산으로서의 가치가 있는 쪽으로 본인의 자산을 이동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할 수 있는 똘똘한 한 채 쪽으로 이제 와야겠죠. 그러면은 이제 무주택은 뭐 아까도 잠깐 얘기를 해주셨지만 아무리 답을 찾아보려고 해도 안 되는 작은 자산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잖아요. 근데 어느 정도 넘어서 충분히 집을 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소위 말하는 이제 안 사는 분들도 있고.
그러면은 그 기준의 어떤 금액대, 뭐 서울 수도권 기준으로 보면 한 어느 정도 금액부터는 집을 좀 사는 게 낫다라고 권장하시는 편이세요? 현금 자산이 네. 현금 자산 경우에 뭐 순자산 기준으로 봤을 때. 순자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래도 한 4억 정도? 그럼 4, 5억 정도 있으면은 지금은 집을 사도 된다. 그러니까 집을 사는 게 조금 낫겠다. 연령대별로 좀 다르겠지만 이제 무주택자라고 하면 보통은 좀 젊은 층의 경우가 네. 많을 테니까 나이가 좀 어리고 그리고 그 정도 규모 정도가 된다면 주택 매입을 고려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분들한테 권하는 이유는 어떤 건가요? 여기는 아직 대출 규제가 뭐 아주 강력하지 않아서 뭐 그런 건가요? 그것도 있고요. 주식 투자도 마찬가지겠지만 이제 네. 주택도 지금 투자라고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주택도 투자로 봤을 때는 젊으면 그래도 좀 더 공격적인 투자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나이가 들면은 어느 정도 현금 여력을 남겨두고 투자를 해야 되는데 좀 젊을 때는 그게 가능한 시기잖아요. 그럼 소위 몸테크 같은 것도 좀 가능하니까 네. 그 5억 정도 규모면은 4억 정도라도 그 입지가 굉장히 우수한 재개발 같은 것들도 매입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재개발이 입주권 되고 주택이 이제 완성될 때까지 기다리면 너무 좋지만 그 중간에라도 단계에 따라서 굉장히 가격 변동성이 크니까 좀 가능성이 있는 그 좋은 입지의 재개발 빌라 같은 것들을 몸테크로 하시는 것도 잘 찾아보고 하시면은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재정비의 시대가 저물어 가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사실 뭐 이런 원베일리 이런 데도 40년 후에는 재건축이 어려울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러면 그냥 나중에 불과 한 30년, 40년 후에는 고치고 살아야 돼요. 그냥 리모델링하고 똑같은 외형이 똑같은 아파트 안에서 네.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그럼 결국에 또 젊은 세대들은 나중에 뭐 50대, 60대 됐을 때는 입지로 또 수렴이 될 거거든요. 그때는 뭐 재정비로 돈 벌고 뭐 신축이 좋다 이게 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입지만 보고 선택을 해도 저는 나쁘지 않다. 그래서 지금 거래가 잘 되고 있지 않은 구축들 중에서 정말 입지 좋은 그런 알짜 입지에 가성비 좋은 아파트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들을 좀 장기적으로 보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그 말은 서울 안쪽에 나름 괜찮은 동네인데 막 정말 소규모 단지나 막 뭐 언덕 위에 있어가지고 막 약간 조금 비선호하는 뭐 그런 곳들도 길게 보면 나쁘지 않다. 근데 막 입지가 막 이태원 같은 한남동 뭐 이런 중간에 들어가 있고 이런 데들도 있고요. 네. 그 강남권 안에서도 찾아보면은 막 반포에 붙어 있는데 가격이 여기가 이 가격이야 이런 데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대출을 좀 활용하셔서 그런 데를 매입하시는 것도 장기적으로는 임대 수익률도 굉장히 좀 늘어날 것 같고요. 주택이 워낙에 수익률이 예전에는 막 1%, 2%밖에 안 나왔거든요. 근데 최근에 월세로 빠르게 전환이 되고 또 정책적으로도 월세 전환을 유도할 거라고 봐줘서 그러면 이제 월세 수익률이 웬만한 그런 근생 못지않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입지 좋은 데들은. 네. 그러면은 이제 무주택 기준으로 한 4억, 5억 정도 있으시면은 뭐 그 이상 있으면은 집을 사는 걸 좀 권하 보겠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반대로 그러면 한 1, 2억 정도 있어요? 뭐 이런 분들은 집을 사기보다는 뭐 차라리 뭐 다른 걸 투자를 하거나 저축을 좀 더 하는 게 나을까요? 그럼요. 1, 2억 정도 있으신 분들도 이제 집을 사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영끌에서 사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그럴 때 대출 원리금이 생각보다 꽤 많이 나와요. 거의 뭐 300, 400 이 정도를 내셔야 되는데 그거는 좀 따져봐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네. 뭐 원금을 빼놓고 이자만 해도 그게 반 이상이 이자거든요. 상환 기간이 워낙 30년, 40년이니까 예를 들어 뭐 300만 원이면 그중에 200만 원 이상이 이자란 말이에요. 네. 그럼 그거를 1년만 내더라도 막 2천, 3천이 될 텐데 그거를 요즘에 주식시장 장도 좋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데서 수익률이나 이런 거를 높일 기회를 일단 잃는 거고 그리고 그걸 합쳤을 때 10년이 되면은 이제 몇 억이 되는데 보통은 그 금액으로 사는 게 또 중저가잖아요. 네. 뭐 5억, 6억짜리 아파트를 샀는데 뭐 10년 지나서 이자만 2억 정도면 그만큼이 오를 건지도 또 따져봐야 돼서 그 두 가지를 봤을 때는 좀 더 시드머니를 모은 후에 그 다음에 매입 쪽으로 가는 게 맞는 전략이라고 생각됩니다. 과거 같은 그런 대세 상승장, 뭐 소위 말하는 뭐든지 막 올라가는 막 유동성으로 밀고 올리는 이런 장은 당분간 뭐 한 뭐 5년, 10년 안에는 쉽지는 않을 것 같으세요? 어떻게 보세요?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 같은 그런 이슈나 아니면은 뭐 외국에서 무슨 인디언 이제 미국 개척하는 것처럼 외국인들이 몰려와야 되는데 그러기는 좀 쉽지 않잖아요. 네. 그래서 그냥 우리나라 지금 있는 이런 그 인구와 세대수 가지고 지금의 이 경제 상황에서 주택 가격만 그렇게 올라간다라는 건 오히려 좀 이상한 일이죠. 예전처럼 뭐 금리가 막 급감하거나 뭐 그런 일들이 나오지 않는다면은 그러면은 어느 정도 금액대 이상들이 좀 올라가는
거지 전체적으로 막 밑에 있는 뭐 3, 4억짜리 아파트도 수도권에 많거든요. 네, 많아요. 그런 것들은 조금은 좀 조심해야 된다. 개발 호재가 좀 확실하게 있는 지역들을 좀 찾아보시는 게 유일한 방법이겠죠. 비규제 지역하고 아예 토어제 지역 안쪽으로 살까 이거에 대해서 지금 VS 하시는 분들 좀 있거든요. 비규제 지역 가가지고 갭 투자나 이런 것도 되니까. 근데 그럴 거면 그냥 토어제 안쪽으로 들어간다. 이 둘 중에서는 뭐가 더 좋게 보세요? 가격이 굉장히 많이 다르긴 할 텐데 네. 뭐 유사한 인접해 있는 지역이라고 봤을 때를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겠죠. 뭐 네. 지역을 말하기 좀 그렇지만 네, 인접한 지역에 있는 경우라고 한다면 갭 투자 말씀을 잘 안 드리긴 하지만 기회가 되실 때 이제 하시고 나머지를 이제 다른 자산이나 현금 그 금융자산 쪽으로 투자하는 것도 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 지역이 어딘지를 또 보기는 해야겠죠. 그러긴 하겠지만 그러니까 요즘에 많이 말씀을 드리는 게 부동산 투자가 가장 선호하는 투자 전략이니까 특히 굉장히 작은 구분 상가 뭐 이렇게 수익률 높은 거 이런 것들 많이 문의를 하세요. 근데 이제 주택 시장을 포함한 부동산 시장이 부동산 투자라고 한다면 사실은 시세 차익이 가장 큰 메리트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러니까 임대 수익률이라는 거는 사실은 그 시장에서 말하는 수익률이 비용이 다 빠져 있어요. 네. 그 뭐 세금이라던가 뭐 대출 이자라던가 관리하는 유지보수 비용 이런 걸 다 빼놓고 흔히들 부르거든요. 근데 네. 시장에서 말하는 수익률이 그런 걸 다 놓고 계산하면은 수익률이 생각보다 굉장히 낮게 나와요. 2%대 뭐 이렇게. 근데 그런 것들을 부동산 투자가 그냥 하고 싶어서 매입을 했다가는 뭔가 환금성이 떨어지고 했을 때는 뭐 원금도 회수가 안 되고 수익률도 생각보다 낮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부동산 투자라는 거는 지금까지는 그래도 자산의 가치가 확실하게 올라가는 거에 투자를 해야지 그렇지 않은 거는 원금 회수가 안 되는 금융 상품과 같다라고 많이들 말씀을 드리거든요. 네. 그래서 후자 쪽에 속하는 거라고 생각이 된다면 금융 상품들 뭐 주식 시장뿐만 아니라 안정적인 지금 그나마 금리가 좀 높은 편이라 안정적이고 금리도 뭐 만족스러울 만한 그런 상품들이 여전히 좀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좀 구분해서 그 자산의 포트폴리오를 분배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돈이 많은 분들은 그나마 조금 뭐 이렇게 선택의 여지가 있는데 지금 아까 말씀하신 뭐 4억, 5억 뭐 아니면 뭐 집값 기준으로 뭐 한 8, 9억대 보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이런 분들이 훨씬 많잖아요. 그런 분들이 아마 고민하고 있는 게 좀 외곽지로 가서 그나마 뭐 준신축이나 뭐 신축급에 가서 살지 아니면 그리고 서울 안쪽이나 이런 데에 재건축, 재개발 막 추진하고 있는 곳들을 살지를 이제 고민들을 제일 많이 하시거든요. 네. 근데 이제 재개발, 재건축, 뭐 특히 이제 재건축으로 묶어가지고 이 금액대의 재건축들이 과연 될까? 이거에 대한 막 근본적인 의문들을 갖고 계세요. 네. 뭐 소위 말하는 서울 외곽지에 있는 재건축할 만한 연식이고 용적률도 낮은데 네. 이거 되겠어? 막 이런 걱정들 하시거든요. 네. 이쪽이 다시 한번 각광을 받을 뭐 그런 여지가 있을까요? 뭐 재건축이 해결돼야 되는 거잖아요. 네, 정부가 뭐 용적률을 많이 막 더 준다든지 막 이런 식으로 어쨌든 공급을 해야 되니까 네. 좀 외곽지에 있는 재건축을 좀 이렇게 밀어주지 않을까? 이런 거에 좀 기대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용적률 얘기도 이렇게 좀 나오긴 하더라고요. 그 네. 용적률을 높여야 되니까. 근데 사실 그거는 그러면 어디까지 용적률을 높여줄 건지 뭐 그런 것도 굉장히 또 형평성 얘기도 있고 그리고 언제까지 인구가 늘어나는데 모든 재건축을 그렇게 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불확실한 거니까 네. 그런 거에 뭔가 이렇게 올인을 할 수도 없는 노릇이라서 지금 현재로서는 외곽의 재건축은 굉장히 좀 쉽지가 않은 걸로 생각이 되고요. 네, 그럼 가능하면 같은 돈이면 신축 같은 걸 사라. 조금 떨어지더라도 가능성이 좀 있는 재건축 쪽을 좀 더 이제 선호를 할 것 같습니다. 저 같으면. 네. 예를 들어 뭐 서울이 아닌 그 경기도 지역 가보면은 그쪽에서 속도가 좀 빠른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또 그 금액대로 가능한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입지만 좋은 구축 같은 경우나 아니면 외곽인데 신축인 경우는 둘 다 최근에는 굉장히 좀 선호도가 낮기 때문에 네. 그것보단 그 두 개를 조금 그래도 어느 정도 맞출 수 있는 그런 쪽을 더 선호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계속 지금 한 4, 5억대에서 한 8억대를 지금 계속 여쭤보는데 왜냐면은 이제 뭐 강남 송파는 맨날 얘기한다 막 이렇게 맞아요. 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다 알아서 하시니까. 네, 근데 이제 막 5, 6억, 8억대는 사실 이제 선택지가 많진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좋은 동네에서 살면서 여러 가지 좀 약간 소위 말하는 이제 그 예측 이제 선투자를 하시는 중에 오피스텔 투자하시는 분들이 또 있거든요. 왜냐면 이제 다음번에
오는 거는 오피스텔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역세권에다 서울 역세권 오피스텔들 아직 싼 거 많으니까 그거 사서 실거주 하다가 바람 불면 팔아야지. 요 전략 어떻게 보십니까? 그거는 입지를 정말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피스텔이 계속 매매가 너무 안 되고 가격이 하락되는 와중에 월세는 좀 많이 오르다 보니까 네. 수익률이 좀 많이 높아졌거든요. 그래서 최근에는 뭐 4~5% 정도 서울 안에서도 나오는 경우들이 이제 많은데 네. 근데 우리 대한민국은 임대차 입법 때문에 사실 임대료가 무한대로 올라가지는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 서울의 도심지나 서울에서 조금 외곽지나 오피스텔 임대료가 거의 비슷한 거 아시죠? 그게 거의 분양가가 유사하기 때문에 거기에 네. 따른 임대료가 계속 똑같은 속도로 올라가니까 크게 차이가 안 나거든요. 그래서 매매가도 사실은 그렇게 큰 차이는 안 나요. 근데 그 와중에도 정말 막 도심지에 막 붙어 있거나 그리고 투룸으로 된 이런 오피스텔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좀 뭔가 다른 오피스텔보다 메리트가 있는 이제 네. 그런 황금성이 있겠다 생각이 되는 것들은 그게 유효한데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은 비아파트 경우는 차익이 좀 없고 그게 또 수익률에 제한선이 있는 게 크기 때문에 전부 다 그게 되게 바람직한 전략이라고 보여지진 않습니다. 그럼 소위 말하는 아파텔에 다시 한번 붐이 올까요? 그건 그 정도까지는 또 쉽진 않을 것 같아요. 굳이 거기에 가지 마라. 네. 아파트도 지금 거래가 안 되는 데가 많거든요. 네. 그러면은 빌라도 그럼 별로 권하진 않으시겠네요. 예를 들어 막 대치동 빌라 이런 거 사겠다는 분들 요즘에 좀 있어요. 그래요? 아예 그냥 좋은 동네에 땅 산다 나는. 네. 그게 이제 다세대면은 사실 다 같이 뭔가 동의가 있어야 처분이 되니까 네. 혼자 올라가기가 쉽지가 않아서 이제 다세대 빌라 재정비 이슈나 개발 호재 이슈가 없는 거는 사실은 이제 황금성이 굉장히 떨어지고요. 재개발 그 예정지들 그리고 신통기에 그 네. 후보지 되려고 엄청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지역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들은 저는 좀 괜찮다고 생각됩니다. 어쩔 수 없이 빌라는 재정비가 되느냐 안 되느냐더라고요. 네. 그렇죠. 예. 그러면은 좀 약간 민감할 수도 있는데 모아타운, 모아주택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추진하는 데들은 정말 많거든요. 근데 실제 실현 가능하냐 이거는 이제 항상 좀 꼬리표가 붙는데 네. 그거를 지정돼서 차익을 먹고 나오겠다 이 전략을 추천하시는 건지 아니면 모아주택이나 모아타운 같은 것들이 돼서 실제 신축이 될 거를 기대하고 사는 걸 추천하시는 건지 이거 구분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모아타운 말고 이제 신통기획으로 네. 인한 그런 재개발 사업들을 추천을 신통 재개발만 추천하시는 거죠? 네. 모아타운 같은 경우는 사실 약간은 다른 개념인 것 같아요. 모아타운은 정말 재정비조차 어려운 지역들이거든요. 안 되는 거 모아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걸 인프라를 공동으로 해결해주지 못하니까 그걸 이제 모아가지고 그 안에 주차장이나 이런 인프라를 좋게 만드는 거라서 이제 그 안에 이미 살고 계시는 분들의 주거 환경 개선의 목적이 가장 큰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결국에 빌라는 재개발이 될 것 같은 거를 사라는 거네요. 그쵸. 재개발 될 것 같은 거. 재개발이 될 것 같은 건데 그것도 또 어쩔 수 없이 재개발이 되려면 입지가 좋아야 되더라고요. 네, 그렇죠. 외곽은 또 사업성이 안 나오는 게 똑같은 얘기라서. 그러면은 결국 이렇게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자금이 지금 적으면 막 예를 들어 현금 막 한 2~3억 정도 있으면 너무 무리해가지고 부동산 지금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부동산에다가 베팅하기보다는 크게 보면은 뭐 주식도 있으니까 그래서 2~3억이면 굳이 부동산에 무리해서 투자하기보다는 차라리 뭐 주식이나 이런 쪽으로 금융자산 투자를 해가지고 어느 정도 불리는 것도 지금 이 돌아가는 시장의 분위기를 봤을 때 나쁘지 않다 이렇게 권하시는 편인가요? 돈이 너무 작다면 생각보다? 그렇죠. 보통 그러니까 저는 은행에서 상담하다 보니까 자산가분들 상담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 뭐 부동산 자산가들이라고 해야 되나요? 어느 정도 부동산 상담을 하는 분들은 그래도 자산을 좀 많이 축적하신 분들인데 그렇죠. 그게 이제 패턴을 보면은 다 금융으로 몰빵해서 하던 시기들이 있으셨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그래서 금융으로 어느 정도 자산 증식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에 몰빵을 하시고 소위 네. 그리고 그게 좀 더 자산이 많이 키워지면은 그 다음에 이제 분산 투자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금융으로 가고. 네, 근데 사실 이 부동산으로 몰빵하는 이 단계가 늘 이렇게 한꺼번에 우리가 지금 너무나 사고 싶어하는 거기가 아니세요, 대부분이. 그래서 뭔가 자신만이 가진 이제 노하우나 아니면 운이 좋았을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굉장히 고생을 했던 경험들이 다들 있으시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할 그 뭔가 각오라고 해야 되나요? 난 그걸 지향한다. 나는 이제 그런 성향이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 빌라를 통해서 재개발을 노리실 수도 있고 아니면 나는 어디 굉장히 뭔가 안목이 좋고 컨텐츠가 있다라고 하면 땅을 사가지고 땅을 좀 이렇게 밸류업해서 그걸로 하시는 방법들도 있고
있고 그런 분들은 사실 그래 2, 3억 있어도 하실 수가 있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그게 아니라 평범하게 나는 그냥 그 주거의 만족이나 삶의 만족도 같이 추구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어느 정도 규모가 될 때까지는 좀 오랜 기간 금융시장에 머무르셔야겠죠. 그래야 그냥 그 정부에서 해주는 그 안에서 대출받아서 이렇게 가시는 거니까 그건 성향에 따라서 좀 선택을 해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사실 잘 할 수 있다고만 하면은 주식 투자가 절대 나쁜 거는 아닌데 이게 하다 보면은 항상 이제 욕심나고 이제 점점 투기성이 막 짙어지면서 막 레버리지도 쓰고 막 하다 보니까 좀 꼬이는 거지. 부동산 투자하듯이 주식하면은 사실 나쁠 건 없거든요. 그렇죠. 장투하면 장투하고 뭐 삼성전자 믿고 가고 우량 뭐 주식. 하이닉스 믿고 가면 또 되는데 이게 부동산은 한번 사면 뭐 한 2년 4년 어쩔 수 없이 막 강제로 묶이지만 여기는 이제 매일매일 사고 팔아도 되다 보니까 그래서 좀 통제력이 없는 거지 나쁜 건 아니니까 그러면 굳이 돈이 적은데 억지로 부동산을 사는 거는 약간 좀 지금은 좀 지양을 한다.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있겠네요. 지금까지 NH농협은행의 부동산 수석 전문위원이시죠. 김효선 위원님 모시고 부동산 시장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사실 되게 혼란스러울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새해가 됐기 때문에 뭔가 기분 좋게 하려고 해도 부동산 시장 보면은 기분 안 좋으신 분들 많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또 피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안에서 결국에 최선의 답을 찾아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새해가 밝았으니까 많은 공부도 하시길 바라면서 그 안에서 좋은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시청해주신 거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면서 저도 위원님하고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